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JD 부자연구소 8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만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됐고요. 주식 강의만 모집을 하는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동영상 밑에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위험 투자 심리 회복, 주가 올라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9%, S&P 500 지수는 0.19%, 다우존스 지수는 0.03% 올라서 장이 끝났습니다. 다만 러셀 2000 지수가 1.97% 오르면서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금리 하락에 의한 주가 안정. 어제도 큰 하락도 큰 상승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1.5%대에서 안정되었고 그로 인해 성장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는 특히 항공, 크루즈 등 여행 관련 주식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오르기보다는 어느 날은 성장주가 오르고 어느 날은 경기 민감주가 오르면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에서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시장이 안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월, 6월 달은 어차피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니까 안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7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때는 테이퍼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발표를 잭슨 홀 미팅에서 하고 2021년 말쯤에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상이죠. 연준의 노력 덕분인지 빅스 지수가 17.36까지 내려왔습니다. 빅스가 15 이하라면 자산의 일부를 TQQQ로 해볼 만합니다. TQQQ 투자법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보시면 제가 TQQQ에 대한 투자법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미국 채 10년물이 안정되면서 0%대 상승이 이어지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새로운 시작. 철근이 없다. 멈춰선 건설 현장. 건축공사를 위한 핵심 자재인 철근이 극심한 풍기 현상을 빚으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 초비상이 걸렸다. 필요한 철근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 공사가 곳곳에서 중단되는 등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철근 가격이 오르고 있죠. 철근뿐이 아닙니다. 원자재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한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중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원인은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부족 때문입니다. 연준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도 일시적일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일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실은 꽤나 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냐?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저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즉 2020년 4, 5, 6월 달에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2021년에 들어오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았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보복 소비 행태를 보였고요. 그것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가의 상승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쇼핑으로 인한 가격 비교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죠.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강자가 오프라인과 경쟁을 하면서 원가를 낮췄습니다. 2001년에 WTO에 들어온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공산품을 세계에 공급하면서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01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 되면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가 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만 매년 5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GDP 두 자릿수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온 중국은 이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해서가 아닌 미국에 의한 것입니다. 중국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 들여온 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 발전을 하려는 쌍순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언제 올랐을까? 언제 오르고 뭐 지금까지 저물가의 상태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주로 1970년대, 80년대 많이 올랐습니다. 원인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우방국에 대한 중동의 보복으로 유가를 올린 덕분이죠. 이때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 발전 안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6%에 달했습니다. 1980년대 시대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전환은 자본의 이동이 있었죠. 자본의 이동은 닉슨의 핑퐁 외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이기려면 중국을 소련에서 떼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1979년 수교를 맺으면서 소련의 고립 전략을 폈죠. 이때서부터 미국의 자본은 이전까지는 체제 경쟁으로 인해 물건이 좀 비싸더라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물건을 파는 전략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중공과의 수교 이후 자본은 체제 경쟁이고 체제 경쟁보다는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전략을 펴니다. 자본은 인건비가 싼 미국에서 공장을 빼서 인건비가 싼 동아시아로 움직였죠.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인건비가 싼 동아시아로 움직였습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공장이 빠져나간 미국의 공장 지역은 몰락해서 러스트벨트가 되었고 동아시아는 미국의 수출 허브가 되었습니다. 1985년 일본과 플라자 합의 이후엔 엔고로 인해 일본의 제품은 경쟁력을 잃었고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의 4마리용이 GDP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본은 미국을 배신하고 인건비가 싼 아시아로 옮겨와 이윤을 추구했으며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몰락했고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체질을 바꿨으며 소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985년 이후 저금리 저달러 저물가의 3저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노르웨이 등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었고 사우디가 새로운 유전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고자 원유의 가격을 대폭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냉전 상황으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석유 가격이 대폭 올라가자 그것으로 복지를 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자마자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의 엔화를 대폭 올리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를 시켜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자 높은 석유 가격에 의존하던 소련은 방만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1991년 결국 해체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미국은 입속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1995년 WTO 세계무역기구에 출범을 알리죠. 그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고 미국은 자신의 강점인 지식재산권 청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윈도우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행위 규제,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특허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고요. 미국의 흑자를 보고 있던 나라들의 농산물 수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국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이 있을 때는 국제적인 표 대결에서 앞서기 위해서 원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소련의 해체 이후에 미국은 이들의 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원조가 끊긴 아프리카 나라들은 쿠데타와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WTO 출범과 함께 싼 미국, 브라질, 호주 등의 농산물이 세계 전역으로 퍼졌고 물가는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군사 용도로 쓰던 인터넷을 민간에 개방을 하자 닷컴 버블이 일어났으며 결국 인터넷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쿠팡 네이버를 비롯한 가격 비교 사이트가 우리들의 물건을 싸게 사는데 기여를 했으며 물류 혁명으로 집까지 배달이 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01년부터 WTO에 들어온 중국이 노예 노동을 통해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공산품 가격마저 싸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본은 좀 더 자본주의화 되었다.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이제는 체제 경쟁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고요. 따라서 인건비가 싸면 세계 어느 곳이건 달려간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시장인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커졌고 그에 비례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미중 무역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단일 시장에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으로 갈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 중국과 편을 먹었던 것처럼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원조를 통해서 소련과 중국을 떼어놓았고 소련은 저유가에 무너졌습니다. 소련의 약점은 석유에 의존한 비효율적인 경제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해체를 위한 EU와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쿼드 호주, 인도, 일본, 미국 그리고 이제 파이브 아이즈,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손절했던 대만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에서 편가르기가 더 심해집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이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의 일자리와 무역수지 흑자만을 추구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적으로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서플라이 체인을 따로 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위기로 자동차가 멈춰서는 일이 벌어지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일찌감치 미국과 손잡고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했고요. 그리고 화웨이와 손절을 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미 제재 승부수 화웨이 CEO 소프트웨어에 집중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런정페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겹치는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해 하드웨어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우리의 신제품을 통한 신제품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매우 적어 훨씬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하드웨어는 너무나 미국한테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갈 수는 없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겠다라는 뜻이죠. 미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 제재가 심해지자 스마트폰은 물론 강점을 보이는 통신기까지 지금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화웨이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첨단 산업은 중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중국을 중진국 이하의 국가로 남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아니라면 지금 소련이나 일본처럼 철저히 망가지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노예노동을 통한 중국의 저렴한 공산품 수출은 미국에게 해도 되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이 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공산품 수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바이든 정부에서 더 심각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두려울까라는 것이죠.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렴한 공산품은 동남아나 인도 등에서 중국을 대체를 하고 첨단 기술 제품은 비싸게 사오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은 수출 금지 품목이 되는 것이죠. 중국으로 수출 금지 품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 관세를 지금보다 올리거나 인권을 문제로 수출 금지 나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기축통화인 달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있어야 식량, 에너지, 자원 등을 사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 중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식량, 에너지, 자원 등을 사올 수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과 함께 달러 통화 체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와 중동에 공을 들이고 있고 위안화 결제를 유도해서 달러 체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위해서 CBDC, 즉 디지털 위안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위안화가 필요한 이유는 국제 결제에 있습니다. 석유를 사오기 위해서는 산유국과 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는 나중에 중국과 손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란, 러시아 등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을 사와야 합니다. 현재는 석유를 사오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데 이것은 달러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써야 됩니다. 스위프트란 세계 은행들은 해외 송금 시 달러 주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공급 체인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마당에 스위프트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새로운 국제 결제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디지털 위안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위안화는 어디서 신용이 나올까라는 것이죠. 1971년 닉슨 쇼크로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깨기 전까지 달러는 금에서 화폐의 신용이 나왔습니다. 달러를 미국 중앙은행이 가져다 주면 금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근본이자를 포기하고 미국의 파워를 바탕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인 영국, EU, 일본 등 어디에서도 근본이자를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본국에서는 국가의 힘으로 얼마든지 화폐 발행이 가능하지만 국제 결제 통화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휴지일 뿐이죠. 따라서 국제 결제 통화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정도만이 통용될 뿐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1.67% 정도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달러나 유로화로 외환 보유고를 쌓는 것이 국제적인 신용도를 쌓으려는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보내고 석유를 받으면 돈을 준다고 치자는 것이죠. 이때 물건을 받아야 물건값을 치르는데 그 나라의 외환 보유가 많다면 돈을 떼일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외환 보유가 없는 나라는 석유를 신용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고 만약 이 디지털 위안화를 바꾸려 할 때 홍콩에서 금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 위안화는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신용을 담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비슷한 알리바바,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을 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상품 결제 등에 쓰이지 않으면 죽은 통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를 연일 때리면서 이들이 만든 페이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인민은행에서 발행되는 중앙집권식 통화입니다. 이런 중앙집권식 통화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대책에서 유리하다. 종이화폐와 달리 돈이 발행되는 양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불황에는 통화를 늘리고요. 호황에는 통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 자금으로 쓰이는지 탈세를 하는지 누가 돈을 쓰지 않고 이제 금고에 쌓아놨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서 제재나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통제가 가능한데요. 지방정부에 돈을 내려주면 이들이 쓰는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은 주로 쇼핑에 쓰이는데요. 이것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잘 되고 있으면 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제 정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통화가 있죠.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중앙에서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집니다. 범죄 자금, 외화, 불법 송금 등을 비롯해 중앙정부가 몰라야 할 자금들은 지하로 더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위안화 출범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채굴까지 금지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마디로 디지털 위안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전부 제거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홀로 서거나 미국을 넘어 패권국이 되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세계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인구가 많은 14억 명의 중국 내수시장입니다. 중국이 쌍순환 전략으로 내수시장을 개방하니 중국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중국 내수 주식에 투자를 하면 주가도 오르고 위안화도 오르니까 더블로 좋습니다. 위안화 가치 3년 만에 최고다. 중증시 자금 밀물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인민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시장 흐름에 맡겨 위안화 평가 절상을 추가로 용인함으로써 가격이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 수입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최근 많이 오른 원자재 수입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켜 외국 자금을 받아들여서 중국이 원하는 첨단 기술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 기술 독립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에 들어온 돈들은 단기 투자 자금이 한 번일 뿐이고요. 장기 투자 자금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 자금은 중국의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건을 찍어내는 수출하는 돈입니다. 즉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어야 중국이 원하는 장기간의 기술 독립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미중 전쟁으로 인해 두 개의 시장이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은 각각 서로의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장이 생기면 공급자 우선일까 아니면 소비자 우선일까라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까지 하나의 단일 시장이었을 때는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서 가장 싸게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시장이 생기면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에서만 만든 물건을 구매해야 됩니다. 냉전 시기에 한국이 소련이 아닌 미국에서만 물건을 팔아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시기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이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조 기지로 쓰고 물건을 사주면서 경제 발전을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시장은 결과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ESG를 통한 친환경 트렌드는 물가를 올릴 요인입니다. 석탄, 석유, 원자력은 등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환경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은 1제곱미터당 50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 밀도는 1제곱미터당 2000에서 6000W 사이를 오갑니다. 비싼 에너지로 만든 제품은 비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 대국인 중국을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이 되면 인권 탄압을 이유로 수출을 전면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의 수출 말이죠. 이러면 지금까지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올 수 없기에 물가의 인상 요인입니다. 미국은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갈 국가의 물건이 비싸더라도 사줘야 하기 때문에 달러를 더 찍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달러가 늘어나서 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요인 때문에 물가가 꼭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가격 비교가 수월해질수록 경쟁적으로 물가는 내립니다. 중국 말고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싼 노동력을 갖춘 나라들의 때문에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지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은 중국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공장 최적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되기 전에 미국의 달러 경제에서 이탈해 독립할 수 있는 위안화 경제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가져야 합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높아지고요. 커질 수 있으며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이제 그 커지는 거에 반해서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싼 원자재로 비용을 아낀 내수주,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원자재를 이제 싸게 들여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수주들은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를 해외에서 사오게 되면 그리고 미국, 중국 두 개의 시장이 생기면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해서 달러를 찍어내서 소비를 하면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본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운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시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